네, 이제 지역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사정하는 단계에 이제 자료 수집하는 방법이 앞서 이제 질적인 방법들을 쭉 살펴봤고요. 그래서 FGI 기법 되게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뭐 공청회 포럼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많이 보는 방법이죠. 지역사회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쭉 하는 걸 듣고, 아, 이게 문제구나 알 수도 있고. 자,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양적인 방법은 이제 숫자로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서베이예요. 설문조사죠, 설문조사. 이렇게 표시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몇 퍼센트 뭐 무슨 문제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서베이는 욕구 사정의 자료 수집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고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구조화된 설문지 뭐 1번 뭐 2번 뭐 이렇게 하기도 있고 뭐 그중에 선택하는 거 뭐 1번 뭐가 필요하다. 이 중에 뭐가 필요하십니까? 뭐 이런 거가 구조화된 거고 반구조화된 거는 그런 설문지와 플러스 이제 주관식으로 자기가 쓰는 거. 이게 이제 보통 반구조화된 설문지죠. 그래서 우편, 메일, 뭐 면접 조사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서베이 장점은 뭐예요? 응답자의 내용을 표준화시킬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죠. 몇 퍼센트, 누구는 뭐 어느 문제 몇 퍼센트, 뭐 어느 문제 뭐 이렇게 딱 표준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구층이 갖고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응답 결과들을 비교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그런 측면에서는 서베이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 수집 방법, 굉장히 또 효과적인 자료 수집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리 응답 항목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욕구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 설문지 안에 그분들이 정말 표출하고 싶었던 것들이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방법이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래도 가장 표준화된 그다음에 비교가 가능할 수 있게 우리가 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그 지역사회 문제와 관련돼서 이런 서베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서베이는 직접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 지표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사회 지표 분석. 근데 이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자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뭐 통계청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여러 가지 지표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너무나 이제 그런 조사들을 구체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회 지표 분석은 정부기관 또는 사회복지 관련 조직에 의해서 수집된 기존 자료, 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그걸 통해서 이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문제나 욕구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 가지 뭐 통계청의 자료라든지 보건복지부, 지자체 자료, 사회복지기관에서 발행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이 지역엔 이런 게 문제겠구나라는 걸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지역의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문제 또는 욕구, 서비스 이용 실태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자살률, 서비스 이용률, 경제 활동 참가율, 실업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이렇게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워낙에 이제 접근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가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실제로 여러 가지 질적 조사를 하지 않아도 이런 자료만을 가지고도 지표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지역사회 문제를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손쉽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또 실제로 이제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는 지표가 없을 때도 많죠.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안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사회 지표 분석. 또 많이 하죠. 이거 가지고. 네, 통계 자료 분석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통계청 자료를 통해서 뭐 이건 이제 예비 부부를 위한 이제 의사소통 그런 이제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왜 필요하냐. 이제 이게 세종시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는 뭐 이혼 건수가 늘어난다. 이게 통계청 자료를 통해서 네, 그중에 뭐 사전 이하에 초기에 많이 이혼을 한다. 그래서 예비 부부나 아니면은 이제 이런 초기에 있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뭔가 이제 그들의 어떤 부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주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이혼율이 줄어들지 않을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통계들을 이용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를 사정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양적인 방법과 질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지역사회를, 의 문제, 뭐 현황, 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했어요. 그쵸. 그런데 지역사회를 우리가 사정할 때는 문제라든지 욕구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앞서 얘기했죠. 그 역량이 뭡니까?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뭘 파악하자? 자원 파악하자. 그래서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지역사회 삶을 개선하는 데 쓰이는 모든 뭐 유무형의 자원이죠. 그렇죠. 지역사회 문제 해결하는 데 쓰일 수 있는 모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되고 모임도 되고 기관도 되고 실제 돈도 되고 모든 것. 유형의, 무형의, 인적, 물적 모든 형태에 쓸 수 있는 것. 자원이라고 하죠. 우리가 자원 파악을 왜 할까요? 이 자원 파악을 하는 뭐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원 파악을 하는 거가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을 파악하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역량이 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어떤 긍정적인 면, 이런 것들을 좀 부각해 줄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자원 파악을 좀더 딱 명시적으로 해놓으면 지역사회 주민들도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에 이런 것들이 풍부하구나 뭐 그래도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아요. 자원 파악 예시 한번 볼까? 이거는 탈북 청소년들이 학교 적응을 위한 그런 사업의 하나 예시인데요.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 자원을 이렇게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센터에서는 뭐 이런 발굴하고 연계하고 또 글로벌 문화센터에서는 이렇게 하고 상담봉지센터에서 이제 아이들 상담 뭐 치료 이런 거 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 연결해서 뭐 여러 가지 학업 지원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뭐 이것보다 실은 더 많은 자원이 있습니다. 이런 자원을 파악하는 일. 이렇게 자원을 이렇게 파악해도 되고요. 자원을 우리가 파악했잖아요. 그러면은 자원을 파악한 거를 리스트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어떤 자원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이 리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제 지도를 만들기도 해요. 이런 형태로. 이게 이제 은평구의 이제 종합사회복지관 현황을 파악한 건데요. 그래서 은평구가 이제 이렇게 이게 서울시 은평구, 저기, 저 은평구, 그쵸? 그래서 여기 은평구는 이렇게 뭐 진관동부터 시작해서 증산동 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은평구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원을 파악할 때 이렇게 지도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우리 지역사회 안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러한 이제 자원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기관 표시 같은 거 이렇게 해주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렇게 이런 게 자원 지도예요. 지도 만들기. 또는 자원을 지역사회 이제 복지 자원을 이제 시각화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이제 지역사회 아마 은평구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내에 이런 다양한 자원들이 있고 이런 자원들을 이렇게 시각화해 주는 것도 굉장히 한눈에 우리 지역사회 내에 역량이 이 정도 되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원을 이렇게 뭔가 리스트업하는 것 중요하고 이렇게 가시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훨씬 쭉 나열한 것보다는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게 자원 지도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사정에 관한 거죠. 그래서 문제와 욕구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자원 파악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지역사회 복지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쭉 지역사회 내의 문제나 욕구를 파악을 했었고, 또 지역사회 내의 자원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 내에서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문제를 실제로 실천해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체계들이 있어요. 그 체계들을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 대상자를 파악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이 실천 대상자에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체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런 거는 어디서 얼핏 한번 들어봤을 것 같은 얘기이기도 한데요. 실천론 시간에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 시작 체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인식한 어떤 개인이나 집단. 보통 이렇게 이슈화가 막 되기 전에 이거를 이슈화 시키려고 하는 집단 혹은 개인이죠. 그게 변화 시작 체계예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도 어떤 지역사회 내 개인이라든지 어떤 단체가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하는 거,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근데 그거부터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도대체 실천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대상자를 정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변화 매개 체계는 실제로 그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 공식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에요. 그럼 기관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관. 변화 매개 체계는 그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 노력을 하는 기관. 만약에 보통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한다. 지역사회 문제를 파악해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한다. 그럼 변화매개 체계는 그 지역의 종합복지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 노력에 관한 공식적인 승인을 얻은 조직, 그래서 인력, 자원, 시간 등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체계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흔히 클라이언트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클라이언트가 뭡니까? 보통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클라이언트라 그러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변화를 요청한 사람이 쉽게 말하면 도움을 요청한 사람, 변화를 요청한 사람을 우리가 클라이언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클라이언트가 변화를 요청한 사람이긴 하지만 꼭 그 사람이 변화를 해야 하는 사람일까요? 그건 아니죠. 변화를 요청했지만 변화가 요구되는 체계를 뭐라고 불러요? 표적 체계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이제 어떤 한 가정의 문제를 예를 들어 볼게요. 가정의 문제가 어, 아이가 이제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가 이제 부모님의 말을 너무 안 듣는 거죠. 학교에서도 막 굉장히 반항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어머님 잠깐 오세요 하고 어머님을 불렀어요. 이제 아이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너무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이제 상담하는 이제 사회복지사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이제 이래서 걱정입니다. 어떡하죠? 이 문제 해결하고 싶어요. 그럴 때 어머니를 뭐라고 부른다? 클라이언트 체계다. 그때 그 복지관은 뭐다? 변화 매개 체계다. 변화의 시작 체계는 뭐다? 그걸 알린 선생님이다. 그쵸? 자, 그랬는데, 그럼 이 어머님이 지목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 클라이언트가 어머님이셨잖아요. 그러면 이 어머님은 애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잖아요. 그럼 어머님은 표적 체계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가 표적 체계예요. 그러면은 그 표적 체계가 아들이었네요. 근데 쭉 상담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이 아이의 반항 행동의 원인은 실은 부부간의 갈등이 너무 심한 거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아버님이 이제 실직을 하시고 어머님이 이제 혼자서 이제 생활을 하시면서 갈등이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근데 안 그래도 예민한 시기에 아이들이 가족 내 갈등 때문에 더 이제 부적응적인 상황, 그런 행동을 한 거죠. 그럼 변화될 때여야 하는 실제 표적 체계는 뭐가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엄마 아빠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 먼저 변화해야죠. 그쵸? 그게 표적 체계. 그런 것을 우리가 표적 체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역사회 문제도
변화되어야겠다라고 이제 어떤 이제 변화를 요청한 체계가 있지만 또 그걸 통해서 이 변화를 요청한 사람이 직접적인 변화에 대한 수혜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변화가 되어야 하는 그 집단 또는 조직, 뭐 내지는 뭐 정책 이런 것을 우리가 표적 체계다라고 하는 거죠. 클라이언트인 어머님이 야간 돌봄을 신청을 하러 오셨어요. 근데 이 지역 아동센터는 야간 돌봄이 없는 거예요. 그럼 클라이언트가 그럼 변화되어야 될 게 뭔가요? 야간 돌봄 시스템을 국가에서 지원을 하게 해주는 거죠. 그런 정책이 표적 체계가 될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체계들. 그 다음에 지원 체계는 뭐냐? 변화 활동에 관심을 갖는 지역사회 내에 뭐 여러 사람이나 집단이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을 지원 체계고 지원 체계 중에 실제로 같이 움직이는 체계가 행동 체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체계들의 노력에 의해서 지역사회 내에서의 복지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별로 이제 체계는 길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역사회 이제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앞서 문제도 알았고, 욕구도 알았고, 지역사회 내 자원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내에서 어떤 곳이 변화 매개체계고, 누가 클라이언트고, 뭘 진짜 변화시켜야 되고,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했죠.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기관에서 실제 계획을, 그러니까 실제 이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흔히 우리가 계획 수립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뭔가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뭐와 뭐를 수립한다? 그렇습니다. 목적과 목표를 수립한다. 목적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하지만 목적은 추상적이라 만약에 이제 이 문제를 지역사회 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역사회 복지관이 변화 매개 체계다. 그러면 보통의 그 사업의 목적은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미션 혹은 비전 이런 거를 많이 따라가요.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본 가치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관은 뭐 지역사회 내 스스로 더불어 성장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또 비전이나 미션이나 이게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거시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는 뭐 주민이 주체가 되고 서로 돕고 소통하는 그런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실천하기에 앞서 목적과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목적은 굉장히 추상적인 형태로 많이 써요. 그래서 대체로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미션, 비전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죠. 이제 목표는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문제에 한정하여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기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목표는 나중에 우리가 효과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뭐 성과 같은 것들을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이게 이 사업이 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개입을 했는데 그 개입이 효과적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마지막에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우리 동네 뭐 가출 청소년의 뭐 비율을 뭐 낮춘다. 그러면 떠돌아다니는 뭐 이렇게 밤늦게 떠도는 아이들의 비율을 뭐 낮춘다. 뭐 이런 거. 아니면 지역사회 내에 뭐 야간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방임된 아동의 비율을 낮춘다. 뭐 이런 거예요. 측정 가능하고 실제로 또 뭐 성취가 가능해야 돼요. 이 목표가 갖고 있는 이게 기본 특징 아닙니까? 목표가 갖고 있는 기본 특징. 구체적이어야 된다. 측정 가능해야 된다. 성취 가능해야 된다. 목적과 같아야 된다죠. 목적이랑 따로 놀면 안 되는 거죠. 목적을 따라가는 거예요. 된다는 거. 목적에 부합해야 되고. 시간적 틀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이게 시간적 틀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이 분명해라 이 얘기인 거죠. 그리고 목적은 좀 너무 이렇게 진부하고 구태의연한 거 말고 참신하고 도전적인 거.
그죠? 근데 우리가 목표 수립할 때 여러분들 왜 그런 원칙 많이 쓰잖아. 스마트 원칙. 그래서 뭐 스페시픽, 뭐 M, measurable, 뭐 A, achievable, 뭐 T는 뭘까? 타임. 타임이 정해져 있고 스마트 R이죠. R은 뭘까요? responsibility인가요? 뭔가 이렇게 좀 책임감 있는 뭐 이런 거. 아무튼간 이제 그런 게 목표를 수립하는 데 원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그렇게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목표 수립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목적, 목표 수립한 다음에 그러면 목표를 수립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 자체가 뭘 하겠다예요. 이런 거 하겠다. 뭐 아동의 방임률 2%를 낮추겠다. 이런 거예요. 이 사업을 통해서. 그러면 이걸 한다는 거예요. 방임을 낮추기 위해서 아동 야간 보호 사업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계획을 수립을 했다면 실제로 뭐 해야 되죠? 실천을 해야겠죠. 실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책에는 요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 이제 사정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내용 중심으로 많이 공부하시면 되고 실제로 만약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1급 시험을 보신다 해도 요 내용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천을 한다는 거는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계획을 이제 실행할 것이냐. 그랬을 때 그 방법이 우리 앞서 이거 공부했죠? 과정 중심의 목표냐? 그러니까 주민이 참여하고 역량 강화가 중요한 거냐? 이 사업 자체가. 아니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또 이 사업이 중요하게 갖는 목표다. 뭐가 중요한지를 좀 밝혀야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천하는 요 과정 속에서 조금 드러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개입을 하는 거죠. 어. 개입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건 뭐죠? 평가예요. 평가. 자, 평가의 목적은 프로그램이 실천하는 과정에서 수립된 정보를 수집된 정보를 검토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거 다시 써드릴게요. 수집된 정보를 검토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막 시청했어요. 근데 어, 애들이 안 와요. 야간 보호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하는데 방임 아동률을 줄이기 위해서 애들이 안 와요. 20명이 이제 정원으로 그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5명도 안 와요. 뭐지? 뭐, 검토해 보셔야죠. 왜 그러는지. 모니터링 하셔야죠. 그 다음에 모니터링 하시고 난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실천에 반영을 해서 궤도를 수정할지 아닐지 검토하셔야 돼요. 왜 5명밖에 안 오지? 뭘까? 문제를 발견하셔야 돼요. 사업비는 받았는데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5명밖에 안 오면 많은 애들은 집에서 이제 또 나홀로 아동인 채로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목표 달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알고 봤더니 프로그램이 너무 재미없어요. 너무 재미없어 선생님이. 그래서 애들이 안 와요. 그럼 어때요? 이제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검토를 통해서 뭔가 좀 그런 어떤 궤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는 평가는 뭐다? 형성평가예요. 과정평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나오죠. 형성평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반응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의도했던 대로 이제 가고 있냐. 그 효과 여부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 과정에 보통 형성평가 많이 해요.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중간에 평가를 했더니 이게 아니다 싶으면 이제 수정 보완을 하고 그 프로그램이 목표대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때 하는 게 형성평가고요. 그 다음에 결과물에 대해서 성과물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를 우리가 총괄평가라고 합니다. 이 사업이 얼마나 목표를 잘 달성했는지 효과 또 얼마나 효율적이었는지 비용 대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는 종료된 이후에 하죠. 보통 전체적인 총괄평가를.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효용성, 이게 정말 필요한 거냐, 타당성, 타당하냐, 이 프로그램 자체가 윤리적으로도 이게 괜찮은 거냐, 그 다음에 정확하냐, 보통 이런 기준 가지고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것 이외에 뭐 효과성, 효율성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까지 이루어지는 이 과정, 이 일련의 과정이 지역사회의 실천 과정입니다. 이 지금까지 쭉 했었던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알아내고 계획하고 개입해서 평가하는, 마무리하는 그 과정까지 오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보강을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 주차에는 제가 PPT만, 그러니까 중간고사 대비 PPT만 이제 정리해서 올려드릴지 아니면은 PPT 정리하면서 제가 이제 중요한 걸 다시 찝어드릴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찝어드리는 그런 영상을 올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영상 시간이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이 늘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서 그때만이라도 그냥 PPT만 보시고 하세요라고 할까 생각 중입니다. 자, 그건 아마 다음 주에 영상을 녹음하게 되면은 그때 다시 결정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내용이니까 내용들 공부하셨던 거 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교실에서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이 시점 제가 녹음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암튼간 만나는 날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